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 인기 유튜버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영상을 올리며 일본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후 댓글에는 한국은 역시나 도둑놈들이라는 이야기가 쇄도하고 심지어는 시위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후 이 유튜버의 태도입니다. 그는 갑자기 영상을 내리고 사과 영상을 올리며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令和6年7月7日執行の高裁の方に訴状を提出し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유튜버 다카시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일본 문화와 기술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구독자는 10만 명 정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다음 영상 기획을 위해 경쟁 채널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제목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거품일 뿐이다. 바로 경쟁 유튜버인 사토시의 채널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내 인기 보수 유튜버로 늘 자극적인 콘텐츠로 화제를 모으는 인물이죠. 저 또한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물론 그 클릭 한 번이 제 생각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죠. 여러분, 최근 NHK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다룬 8분짜리 영상을 보셨나요? 정말 웃기더군요. 마치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사토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한국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 이런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한국의 기술력은 모두 일본의 기술을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모두 우리 일본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죠. 역사를 보세요. 화면은 이제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특허 출원수를 비교한 자료였어요. 물론 사토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이터였죠. 보세요. 이 수치를 보면 명백합니다.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만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을 뿐 종합적인 기술력에서는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어요.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토시 선생님,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허세의 나라. 완전 동의해요. NHK는 왜 이런 친한 방송을 내보내는 거죠? 국가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사토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댓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열광했죠. 이런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을 확인받고 싶어 하니까요. 다음으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송도를 스마트시티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저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사토시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나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 그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회수 또한 이미 50만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3,000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나의 채널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곧바로 메모장을 열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실체, 일본인 유튜버가 본 진실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사토시처럼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콘텐츠, 그런 영상을 만들면 분명 조회수는 올라갈 테니까요. 그때 류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류지는 항상 제 영상 기획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준비 중인 콘텐츠에 대해 물어보았고 저는 사토시의 영상을 보며 떠올린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콘텐츠의 반응이 좋아 저도 한국을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전했어요. 사토시의 영상처럼 한국의 기술력이 거품이라는 내용으로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죠. 전화기 너머로 류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아 이유를 물었어요. 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죠. 그저 사토시와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통해서만 한국을 접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지만 류지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류지는 작년에 서울에 출장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보다 나은 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디지털 시스템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다고 강조했어요. 이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류지는 평소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친구였죠. 그런 그가 한국에 호의적인 말을 하니 의아했습니다. 사토시의 주장과 류지의 경험이 상반되는 것에 의문을 표했고 류지는 그래서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유튜브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토시의 영상 아래 댓글들을 더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대부분은 동조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본 경험을 토대로 사토시의 의견에 반박하는 댓글과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댓글들은 소수였지만 제 마음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해도 될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다른 영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구독자들이 남긴 최근 댓글도 확인했어요. 다음 주제로 한국을 다뤄달라는 요청과 직접 가서 찍어와달라는 댓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찍어오라는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류지의 말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견 없이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튜버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토시의 영상처럼 거품뿐인 곳인지 아니면 류지의 말처럼 일본보다 나은 점도 많은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마음속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을 열고 구독자 댓글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최근 영상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를 원하는 댓글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한 댓글이 있었어요. 직접 가서 찍어와 달라는 요청이었죠. 이 댓글에 많은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구독자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닌 진정성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항공권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주 출발 기준으로 괜찮은 가격대였어요. 머무를 호텔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서울 중심부 명동 근처에 적당한 호텔이 눈에 들어왔어요. 위치상 이동하기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여행 일정을 짜면서 방문할 곳들을 정리했어요. 단순한 관광지보다는 한국의 기술력과 사회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필요했습니다. 류지에게 연락해 한국 방문 계획을 알렸어요. 그가 추천하는 장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류지는 제 결정에 기뻐하며 몇 가지 조언을 전해주었어요. 특히 일반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현지인 추천 장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다음 주 한국 방문 예정이며 추천 장소나 확인해 볼 것들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구독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댓글 중에는 호의적인 것도 있었지만 다소 도발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사토시처럼 한국의 허세를 까발려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고민이 깊어졌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여행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솔직하게 담아내기로 했어요. 사토시처럼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진정한 탐색자의 자세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유튜브에 짧은 예고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이 정말 거품뿐인 나라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을 떠난 지 불과 2시간 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도 훌륭하지만 이곳은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외국인을 위한 자동화 출입국 심사대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간단한 등록 절차 후 지문과 얼굴 인식으로 빠르게 심사가 완료되었어요. 일본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이 있지만 이곳의 속도와 편의성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탔어요. 티켓 구매는 간편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와이파이 속도였어요. 휴대폰을 켜자 빠른 속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고화질 영상을 문제없이 시청할 수 있었어요. 이 순간 처음으로 일본보다 체계적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지하철 내부는 조용했고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노약자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배려 문화가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촬영을 위해 나섰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노트북을 켜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카페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활기차고 더 생산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사용해 봤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QR코드 하나로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현금 사용이 많은데 이곳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카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옆자리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국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글로벌한 시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첫날의 경험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것들이 예상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사토시의 영상에서 본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도시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장면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첫날부터 제 선입견이 많이 깨졌습니다. 사토시의 영상에서 본 것과는 다른 한국이었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한국 기업 방문이었어요. 사전에 섭외해둔 스마트 팩토리와 IT 기업을 찾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사토시가 영상에서 폄하했던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촬영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음식과는 다른 한식 아침 메뉴가 신선했어요. 특히 된장국과 여러 가지 반찬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스마트 팩토리였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이 통역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저는 영어로 소통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제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과정이 AI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이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것이며 생산성이 기존 대비 40% 이상 향상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이런 수준의 자동화와 통합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열심히 촬영했어요. 사토시의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식당에는 다양한 한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등 풍성한 식사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직원이 저에게 많이 먹으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알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서툰 한국어에도 밝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번째 방문지인 IT 기업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개방적인 공간 디자인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AI 기반 회의 시스템을 시연해 주었어요. 음성 인식으로 회의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중요 사항은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심지어 여러 언어로 실시간 번역까지 제공되었어요. 이런 기술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오후 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류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이었다고 전했어요. 류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담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기술은 충분히 보았으니 이제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지하철은 예상대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노약자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노약자를 배려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노약자석 근처에서 서 있던 젊은이들이 노인이 탑승하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전 시간, 한 공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많은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곁에 젊은이들도 함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의 영상 촬영 장비를 보고 호기심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온 유튜버라고 하자 그분들은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심지어 좋은 촬영 장소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대학가를 방문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와 무엇을 촬영하는지 물었어요. 대화를 나누며 그 학생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그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지도 앱을 확인하며 방향을 찾고 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고 하자 그 학생은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찾는 장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마음속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시의 영상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일본에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가족 문화가 여기서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모습을 담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냥 예의가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깊은 연결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곳 주인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심지어 일본어로 몇 마디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넷째 날, 일정에 없던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던 중 국제환경 포럼에 대한 소식을 접했어요. 특히 한국 고등학생들이 주도하는 발표 세션이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즉시 참관을 결정했어요. 행사장은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예상보다 규모가 컸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고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프레스 패스를 받고 발표장으로 들어갔어요. 발표장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카메라와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도 촬영 준비를 마치고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첫 발표자는 한국의 어느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었어요. 곧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것은 교복을 입은 17살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었어요. 긴장한 기색 없이 자신감 있게 무대에 섰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유창한 영어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발표 주제는 AI 기술을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학생들은 직접 개발한 앱과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로 구현된 프로토타입이었어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발표력이었어요. 논리적인 구성, 청중과의 교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통역을 통해 소통했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발표를 맡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행동과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 학생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준비했는지 물었어요. 학생은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들의 지도,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꾸준히 준비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의 미래 계획이었어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미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행사장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바로 한국의 미래였어요. 그들은 이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실력, 그리고 비전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난 학생들의 눈빛에서 한국의 내일을 보았어요. 그것은 분명 밝고 강한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4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에 담긴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메모장에 빼곡히 적힌 감상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영상 편집을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더 정성을 들여 작업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제 인식의 변화를 담은 중요한 기록이었으니까요. 편집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영상의 제목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결정한 제목은 사토시 씨, 당신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였습니다. 도발적인 제목이었지만 제 진심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영상 첫 부분에는 사토시의 영상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여정을 담았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 스마트 팩토리의 놀라운 기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의 발표까지 모든 순간이 사토시의 주장과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강조했어요. 노약자석이 비어있는 지하철,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시스템, AI 기반 회의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발표하는 학생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과 발전의 증거였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직접 카메라를 보며 솔직한 소감을 말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토시 씨의 영상처럼 한국이 거품 속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력, 사람들의 마음가짐, 미래를 향한 준비까지 모든 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류지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류지는 영상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함께 콜라보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다음 날 류지와 함께 콜라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류지는 이전에 자신이 경험한 한국을 이야기했고 저는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을 공유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류지가 물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무지했어. 그리고 지금은 존경하게 됐어. 드디어 두 영상을 모두 업로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되었어요. 사토시의 팬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제 기존 시청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남겼고 한국인 시청자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주요 매체에서도 이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일본 유튜버가 본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토시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침묵하던 그가 결국 자신의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제 작은 여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구독자 수는 2배로 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편견 없이 직접 경험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도쿄 국립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낡은 문서 한 장으로 인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이 문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수십 년간 은폐해왔다는 사실인데요. 이후 일본 정부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ほっとしております。出版業者の皆様方の高いニーズ、これを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20년 넘게 역사학을 가르쳐온 다카하시 유토입니다.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룰 때면 늘 같은 이야기로 시작했죠.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것은 모두 일본의 영향력 덕분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학생들의 얼굴에 동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뿌듯했어요. 사실 이러한 편견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심어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가정의 식탁은 매일 밤 한국에 대한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죠. 유토 조선인들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다. 그들의 언어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문화는 일본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해. 어머니도 항상 동조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들이 가진 모든 현대적인 것은 우리 일본이 준 선물이란다. 한 번은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곳에서도 경멸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우리 음식을 모방했네라며 코웃음을 치셨고 한글로 된 간판을 볼 때면 이런 비효율적인 문자를 아직도 쓰다니라고 비웃으셨죠. 학교에서도 교과서는 일제강점기를 일본의 한국 근대화 기여 시기로 미화했고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주입된 편견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문서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새 학기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기 위해 도쿄 국립기록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서고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먼지 가득한 공간에서 문서함을 하나하나 뒤적이는 일은 고단했지만 역사학자로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는 순간의 짜릿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묘하게 끄는 문서철이 있었어요. 이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던 중 갑자기 시선을 사로잡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글은 학습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그 순간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친 것 같았어요. 보고서는 계속해서 한글의 체계적 설계와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다른 연구자들이 있어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내면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평생 믿어온 관념이 단 한 문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언어학자들이 수행한 실험 결과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한자를 함께 배우는 일본 학생들보다 문해력 습득 속도가 약 3배 빠르다는 결과였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복사해 가방에 넣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도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글은 학습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복사한 문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 책장에는 제가 쓴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그 중에는 일본 식민지배의 근대화 기여라는 제목의 책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번째 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문서의 내용이 계속 맴돌았어요.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제 책상 위에 놓인 복사본을 비추고 있었죠. 손을 뻗어 그 문서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종이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피곤함에 절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문서를 다시 훑어보았어요. 한글의 체계적 창제 원리와 과학적 설계는 당시 세계 어떤 문자보다 앞서 있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 문화의 절대적 우월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자 익숙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한국의 발전은 일본 덕분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예정에 없던 주제로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 책장에 꽂힌 제 저서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책들 속에 제가 당연시 여겼던 주장들이 가득했죠.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어요. 혹시 위조된 것은 아닐까? 번역 오류는 없었을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서관으로 달려가 미국 점령기의 기록물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문서가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끌어올랐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기반이 된 신념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 교과서의 내용, 동료 교수들의 연구,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죠.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 그 과학적 원리, 세계 언어학자들의 찬사. 이런 내용은 제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이 커져갔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가르쳐온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생들에게 전달한 지식이 모두 왜곡된 것이었다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죠. 마치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의 조각을 발견한 듯한 흥분감이 있었어요. 역사학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 직업의 본질이 아니었나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힌 저는 도쿄대학 내에서 한국학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동아시아학과에 김성찬 교수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유학 온 후 일본에 정착해 학문적 성취를 이룬 분이라 했어요. 무슨 면목으로 찾아가야 할지 고민됐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김성찬 교수의 연구실은 제 연구실과 같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50대 중반 남성이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다카하시 교수님. 어쩐 일로 오셨나요? 김 교수님의 일본어는 완벽했어요. 제 손에 들린 미군정 문서 복사본을 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교수님의 연구실은 한글 관련 서적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걸려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서를 발견한 경위와 제 혼란스러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문서가 사실인가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우수한 문자인가요? 김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그는 책장에서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꺼내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에요. 1446년에 만들어졌죠. 저는 그 페이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김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이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 이를 기본 형태로 했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다니. 김 교수님은 저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차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한글은 배우기 쉽게 설계된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일본어처럼 한자를 섞어 쓰지 않아도 모든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폄하해 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사실이 일본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김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 되곤 하죠. 식민지배 시기에 일본은 한글 사용을 억압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학계에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문득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한글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단순한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있었습니다. 미군정 문서와 김 교수님의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일본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제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어려웠어요.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저에게 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찾는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더 나은 학자로 만들어주죠. 그날 밤 저는 김 교수님께 받은 한글책을 펼쳐보았어요. 한글의 글자들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체계라면 그동안 제가 가르쳐온 역사는 얼마나 왜곡된 것일까요? 그렇게 한글책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다 잠이 들었는지 다음날 아침 책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면 왜 우리 학계에서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을까? 일본 역사학자로서 제 양심이 점점 더 괴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저는 도쿄 국립기록보관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료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의 문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후에도 저는 남아 자료를 더 찾았죠. 밤늦게 기록보관소의 지하 서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선어 정책 관련 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황변한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첫 번째 문서는 1938년 작성된 조선어 학습 효율성 연구 보고서였어요.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수행한 연구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한글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일본어로 교육받은 학생들보다 학습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어요. 두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어 정책에 관한 내부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였어요. 1939년 작성된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죠. 조선어 한글의 학습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널리 알려질 경우 일본어 중심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글의 비효율성과 비과학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발표할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했어요.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다음 문서에는 더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어요. 조선인들에게 한글이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방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한글을 야만적이고 비과학적인 문자로 가르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역사적 사실들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짓이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문서들을 읽어나갔어요.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글의 우수성을 은폐하려 했던 조직적인 노력의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정책이 해방 이후에도 은밀히 계속되었다는 증거였어요. 1950년대까지도 일본 학계에서는 한글 관련 연구를 의도적으로 억압했다는 내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문서를 복사한 후 저는 비틀거리며 기록보관소를 나왔어요. 밖은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죠.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더 차가운 것은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저 역시 그 왜곡된 역사를 전파하는 데 일조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은폐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의 무게를 덜기 위해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 들인 요리를 준비해 주셨죠. 식사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까지 발견한 진실을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됐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무심코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는 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아버님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셨단다. 해방 전에는 조선에서 근무하셨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다고요? 어머니는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교육 정책을 담당하셨어. 그런데 왜 갑자기 물어보니?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남아있나요? 혹시 일기나 문서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락방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오래된 상자에 몇 가지 있을 거야. 그런데 왜?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저는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찾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문서 뭉치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40년 3월의 기록이었어요. 오늘도 조선 아이들에게 한글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내 마음이 무겁다. 그들의 눈에서 슬픔이 보인다. 한글은 놀라운 문자다. 이렇게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세종이라는 왕이 만든 이 문자의 원리를 연구해보니 그 체계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해야 한다. 제국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가는 내 가족마저 위험해질 테니. 할아버지의 갈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다른 문서들을 보니 할아버지가 비밀리에 한글 연구를 계속해오셨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분석한 노트, 심지어 한글로 쓴 시까지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제 딸 미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학생인 미카는 최근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심지어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그때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일본 전통 문화를 먼저 배워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그 시절의 한글의 가치를 알아보셨는데 저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서재로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그때의 기억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아픈 것이었단다. 할아버지는 귀국 후 사상의심인물로 감시를 받으셨어. 그 일로 많이 괴로워하셨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카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가 비판했던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지지해주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할아버지의 기록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최종 보고서는 도쿄중앙기록보관소 특별보관함 47비에 보관되어 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도쿄국가기록보관소로 향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사명감이 있었죠. 기록보관소 사서에게 특별보관함 47-2에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보관함은 제한구역에 있습니다.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사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도쿄대학 역사학과 교수 다카하시 유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긴 절차 끝에 마침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하 3층 깊숙한 곳, 낡은 금속문을 열고 들어간 공간은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특별보관함 47-2는 구석의 자리에 있었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극비동아시아 문자 효율성,
비교 연구 최종 보고서 1947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이 있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문서였죠. 보관소의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영국, 소련, 일본의 언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전쟁 직후 메가더 사령부의 지시로 동아시아 지역의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것이었죠. 보고서의 핵심 부분에 도달했어요. 한글, 가나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한자, 로마자 영어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수치는 명확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한글을 배우는 데는 평균 3일에서 7일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반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습득하는 데는 2주에서 3주가 걸렸고 기본 한자 천자를 익히려면 무려 2년에서 3년이 필요했어요. 영어 알파벳도 1주에서 2주가 걸린다고 했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된 문자로 학습 효율성 면에서 다른 어떤 문자보다 우수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현대 언어학의 기본 원칙을 15세기에 이미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 언어학이 발전하기 수백 년 전의 일이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 발음 체계의 정확성, 조합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비교 그래프에서는 한글이 다른 모든 문자 체계를 압도하고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일본 정부를 향한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일본 교육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라. 하지만 그 페이지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기각국가 정책상 이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제 신념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우수한 문자였고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그 사실을 은폐해왔던 것이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보고서를 복사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은 확고했어요. 기록보관소를 나오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발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밤을 새가며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어요. 제 연구실은 복사된 문서와 메모로 가득 찼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일본의 은폐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학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 학문적 양심이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수 없게 했어요. 발표 일정을 잡기 위해 학과장에게 연락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학과장 사토 교수는 평소와 달리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카하시 교수, 그런 주제는 좀 민감할 수 있소.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소. 며칠 후 연구실로 2명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명함도 내밀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최근 선생님의 연구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키가 큰 남성이 말을 이었죠. 국가 이미지에 관련된 사안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장은 국익을 해칠 수 있어요. 그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가족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님 미카 양이 스레카와 중학교에 다니죠. 앞으로 진학 문제도 있을 텐데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몸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어떻게 제 연구를 알았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미카의 이름까지 언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유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며칠째 안색이 좋지 않아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발견한 문서들, 한글의 우수성, 일본 정부의 은폐, 그리고 오늘 있었던 방문자들의 위협까지요. 유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점차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유토, 당신이 이걸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봤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당신의 경력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도 이 진실을 알고 계셨어. 하지만 시대의 압박에 침묵하셨지. 그리고 그 침묵이 할아버지를 평생 괴롭혔던 거야.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미카가 방에서 나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침묵의 길과 위험하지만 진실의 길이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쿄대학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하기로요. 비록 그것이 제 경력과 안전을 위협할지라도 역사적 진실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학과장에게 연락했어요. 사토 선생님,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번 연구는 반드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문사와 다른 대학의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 방어였어요. 유미야, 미카야, 잠시 어려운 시간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결심을 굳힌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도쿄대학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지만 예상대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출판이 미뤄졌어요. 일본 국내 학술대회에서도 발표 기회를 얻지 못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을 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해외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한글학회에서 연락이 왔죠. 그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초청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일본 학자가 이런 연구를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꼭 오셔서 발표해 주세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던 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온 나라인데 왠지 모르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글 간판들을 바라보았죠. 이제는 그 글자들이 과학적 원리로 가득 찬 예술품처럼 보였어요. 학술대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자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일본인 역사학자가 한글의 우수성과 일본의 은폐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모은 것 같았죠. 저는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저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자 동시에 조직적인 역사 왜곡의 결과였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경계심은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어 갔죠.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한 노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연구를 발표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역사학자로서 제 사명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이 됩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셨고 평생 그 짐을 안고 사셨어요. 저는 그 짐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당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죠. 학회가 끝난 후 여러 한국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할 때는 제 딸 미카도 함께 왔습니다. 미카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즐거워했어요. 아빠 한글 배우기 정말 쉬워요. 벌써 기본 자음과 모음을 다 외웠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예상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처럼 대했고 강의 시간이 일부 줄었죠. 하지만 동시에 소수의 용감한 학생들과 교수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온 역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더 정확한 역사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 식탁에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미카가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아내 유미도 한글 공책을 펼치고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아빠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평생 경멸하며 바라봤던 한국과 한글에 대해 이제는 깊은 존경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지켜온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온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동시에 제게 용서와 이해의 손길을 내밀어준 한국 학계와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이죠.
편안한 거짓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 교훈을 안고 다음 세대에게 더 정직하고 열린 역사를 가르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